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아줌마예요. 우리나라의 아주 전형적인 맏며느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때 멋모르고 남편 만나 결혼해서 30년 넘게 시댁에 충성하며 바보처럼 살아왔죠. 최근에 시아버지 때문에 어이없는 일이 좀 있어서 저도 모르게 잊고 있던 지난 제 결혼 생활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쩐지 억울한 마음에 지난 제 결혼 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전 시골에서 자랐어요. 아마 저랑 비슷한 또래 여자 중 서울이나 도시에서 살았던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전 시골도 아주 깡 시골에서 살았던 터라 결혼 전엔 오빠랑 남동생 공부 뒷바라지하느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동네 버스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선 대학 등록금 벌어야 한다고 아버지께서 무작정 동네 학원에서 일하라고 해서 결혼 전까지 동네 학원에서 일했습니다. 거기다가 월급이라곤 버는 족족 아버지가 다 가져갔죠. 물론 저도 대학에도 가고 싶고 다른 도시에 가서 일도 해보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으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집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할 수만 있다면 시집은 꼭 도시로 가고 싶었습니다. 서울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제가 살던 지역의 도시로만 나가도 좋겠다 싶었죠. 그런데 웬걸 제가 다니던 학원 원장님 아는 동생이라고 웬 남자가 학원에 놀러 왔는데 글쎄 그 남자가 서울 남자였어요. 대학도 나오고 군대 제대를 했는데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제가 사는 동네에 여행을 왔다가 원장님을 보러 온 거죠.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그때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뭐에 씌였는지 첫눈에 반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어서 남자가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언제 다시 서울로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몇 개월 만나다 헤어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려고 했는지 시내에서 데이트하다가 친정 아버지에게 딱 들키고 말았어요. 워낙 친정 부모님이 보수적인 분들이라 연애를 하면 무조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당시에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에게 아버진 무조건 둘이 결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애가 순진하고 남자라고는 모르는 애라고 잠깐 가지고 놀라고 한 거면 아주 오산이야. 우리 집안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안이 아니야. 우리 애 나이가 있는데 당장 결혼할 거 아니면 당장 헤어져야지. 친정아버지는 제 나이가 있으니 지금 당장 결혼할 거 아니면 헤어지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아니면 다른 데 시집 보낼 거라고요. 전 아버지의 말이 마냥 창피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아버지 말이 먹혔는지 남자친구가 덥석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 올라가서 부모님께 제대로 인사드리고 결혼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건 줄은 몰라도 남편이랑 저랑은 만난 지 반년도 안 돼서 친정 아버지의 성화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댁에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신기해요. 당시에 남편이 하는 일도 없이 백수나 다름없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결혼까지 하겠다고 그 먼 서울까지 따라왔는지 몰라요. 워낙 제가 서울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 그랬는지 몰라도 당시엔 무조건 남편과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남편이 좀 사는 집 아들이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서울에서 꽤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그 식당이 웬만한 중소기업 정도로 매출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취직도 안 하고 백수처럼 여행이나 다니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시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할 수가 있으니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시아버지는 시골댁인 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 자세히 보지도 않으시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티를 팍팍 내셨어요. 남편이랑 전 시아버지 식당으로 처음 찾아갔는데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아들 여자친구를 식당에 앉혀놓고 2시간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 얼굴도 한 번 쳐다보지도 않으셨죠. 아버지, 저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와서 얼굴이라도 좀 제대로 봐주세요. 결국은 남편이 나서서 얘기를 하니까 시아버지께서는 못 이기는 척 제 앞에 마주보고 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딱 하시는 첫 마디가 저에 관해 알 내용은 이미 다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머리나 식힐 겸 여행이나 다녀오라고 해야 했더니만
어디서 여자를 데려와도,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왔으니 내 얘기를 좀 하자면 난 아가씨 우리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촌에서 왔다고 그렇지. 요즘 세상에 대학도 안 나오고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내가 시골에서 살아본 적은 없어도 듣기론 요즘은 시골에서도 다들 서울로 대학도 온다고 하던데 아예 공부랑은 담 싸고 산 건가? 시아버지는 제가 대학도 안 나온 게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당신 아들은 서울 명문대를 나왔는데 고졸 여자를 만나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저도 공부를 못했던 건 아닌데 가정 형편상 오빠랑 동생 대학을 보내야 해서 제가 일찍 직장에 다녔어요. 전 나름대로 제 변명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제 말에 시아버진 미간을 확 구기셨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들이랑 딸을 차별하냐고 하셨죠. 아이고 요즘 시대에 아들, 딸 무슨 상관이라고 아들만 대학을 보내. 가르칠 것도 안 가르치고 부려먹다가 남의 집이 시집 보내면 그만이라는 거야 뭐야. 시아버지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무서웠습니다. 덩치도 크고 인상도 부리부리하신데 저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인상을 확 구기고 까칠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겁이 나서 제가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 무슨 회사 면접 봐요? 나랑 결혼할 사람이면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대학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러게요. 둘이 좋다는데 그거면 됐지 뭐. 이름이 경진이라고 했나? 멀리 오느라고 고생했어요. 아이고 배고프겠다. 내가 밥 차려줄 테니까 그거 먹고 가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어머니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시어머니께서 주방에 계셨는데 시아버지께 모진 소리를 듣고 있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시아버지더러 장사나 하라고 밀어내시곤 저를 불러 맛있는 밥을 차려주셨어요. 저 사람이 워낙 자식들한테 애정이 커서 그러는 거니까 경진 씨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좀 해줘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아버지께서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장남이고 아래로 동생이 둘 있는데 남편도 학창시절 내내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나왔고 밑에 시동생은 약사에 시누이는 대기업에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께서는 자식 부심이 강했어요. 그랬으니 며느리도 자기 아들과 엇비슷하게 똑똑한 며느리 보고 싶으셨던 게죠. 시아버지께서 대놓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으니 전 결혼 허락을 받기는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결혼 허락을 금방 받기는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었죠. 원래는 남편이 시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와 결혼하게 해주면 남편이 시아버지 가게를 물려받겠다고 했죠. 거기다가 결혼과 동시에 저와 남편이 시댁에 들어와 사는 조건으로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나 남편이나 뭐가 좋아서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했을까 싶지만 그때는 그렇게라도 해서 어떻게든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저도 지긋지긋한 시골 동네를 벗어나서 서울로 오고 싶기도 했고요. 적성에도 안 맞는 학원에서 일하는 것보다야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게 더 나을 것도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잘만 하면 식당도 장남인 남편에게 다 물려주신다는데 미래를 봤을 때 저에게 나쁠 것도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순진해도 너무 순진했습니다. 시아버지에 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덥석 같이 살겠다고 한 거예요.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온 순간부터 제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그 시골 촌구석이 100배 나은지도 모르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결혼하면 시어머니의 관계에서 많이 힘들어한다던데 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냈는데 시아버지와는 시간이 지나도 관계가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시아버지께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그런지 전 시아버지 앞에만 서면 주눅이 들고 말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나마 저도 몇 년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까 점점 나아지긴 했지만 신혼 초엔 시아버지께서 거실에 나와 계시기만 해도 긴장해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목소리도 작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는 그런 저를 더 마땅치 않게 여기셨고요. 그네, 너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어른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목소리가 다 기어 들어간다니.
누가 보면 우리 집에서 너 밥도 안 주고 굶기는 줄 알겠다. 전 나름대로 시아버지 앞에서 말도 잘 안 나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 안녕히 주무셨냐고 인사도 드리고 식사하시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시아버진 제 목소리가 작다고 안 들린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호통을 치셨죠. 시아버지께서 자꾸만 제 말투나 목소리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시면서 호통을 치시니 전 시아버지가 소리만 질러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전 포기하지 않고 시아버지께 잘 보이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씻고 말끔한 모습으로 나와 시어머니를 도와드렸는데 시아버지의 눈엔 그것마저 밉게 보이셨는지 꼭 절 보기만 하면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결혼한 애가 아침부터 분까지 바르고 입술은 또 그게 뭐야 시뻘게 가지고 누가 보면 고추장이라도 퍼먹은 줄 알겠다. 전 나름대로는 신경 쓰고 나온 건데 시아버지는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구기시니 전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유,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나와 있으면 예쁘다고 칭찬은 못해준 망정. 괜히 왜 저런데? 세아가 저 사람 말 신경 쓰지 마라. 원래 말을 저렇게 해. 시어머니는 원래 시아버지 성격이 저렇다고 좋은 소리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엔 유독 저에게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원래 성격이 무뚝뚝하긴 하시지만 그렇다고 다른 자식들이나 시어머니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시진 않았거든요. 워낙 처음부터 저에게만 유독 쌀쌀맞게 하셔서 만약 제가 제대로 씻지도 않고 나와서 밥을 하고 있었으면 시댁에 살면서 씻지도 않고 나왔냐고 구박하셨을 거라는 걸 암묵적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 한 번 싫으면 그 사람이 뭘 해도 싫은 거죠. 처음엔 저도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무슨 소리를 하시든 참고 잘 하려고 했어요. 제가 노력하다 보면 시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날이 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작정하고 시집살이를 시키시는데 제가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빨래를 돌리면 왜 이걸 이렇게 빨았냐고 난리를 치셨고 제가 시아버지 서재를 청소한 날은 그게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책상이며 서랍이며 괜히 쾅쾅거리시면서 눈치를 주셨죠. 시아버지께서 하도 제가 하는 일마다 눈엣 가시로 여기시니 중간에서 시어머니도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제가 집안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식당에 데리고 나가겠다고도 하셨는데 시아버진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람 눈도 못 마주치고 말도 못하는 애를 데려다가 가게에서 뭘 시켜? 제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냐고. 내가 장사한 지가 30년이야. 사람 얼굴만 보면 잘할 놈인지 아닌지 딱 보여. 그네 쟤는 영 쓸데가 없어.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줄을 몰라도 시아버진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단 소리를 밥 먹듯이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이 귀한 며느리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가 구박만 할 거 없으면 뭘로 데리고 산다고 했어? 그냥 자기들 둘이 알아서 잘 살게 내버려 두지. 데리고 살면서 가르치면 될 줄 알았지. 이건 뭐 바보도 아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를 데려다가 뭘 하겠어. 시아버지는 절 가르치셨다고 했지만 전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뭐만 했다 하면 기다렸다는 듯 달려들어서 구박만 하시니 잘 하려야 할 수가 없었죠. 당시에 남편도 가게에서 일을 배우느라 바쁘고 시어머니도 아침만 드시면 가게에 나가게 바쁘다 보니 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틈만 나면 집에 들이닥치셔서 꼭 절 감시하는 것처럼 보고 가셨죠. 청소는 제대로 했나 둘러보시고 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뜬금없이 오셔서 밥을 차리라고도 했어요. 식구들 모두 항상 식당에서 점심을 드셨기 때문에 점심은 그냥 저 혼자 간단하게 때웠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오시면 급하게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1년, 2년 계속되니까 전 한 번씩 숨이 턱턱 막혔어요. 시아버지가 저만 쳐다보면 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제가 결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와중에 신기했던 게 처음 임신 사실을 알고 병원에서 나오는데 전 남편도 친정엄마도 아닌 시아버지가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임신 사실을 알면 시아버지께서도 좋아해 주지 않으실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고졸에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촌스럽기만 한 전 마음에 들어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첫 손주니만큼 제 아이는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봐요. 시아버진 제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병원에서 뭐래? 아기랑 산모랑 모두 다 건강하다고 하지? 네, 아기 집 자리도 괜찮고 저도 건강해서 이대로 잘 지내면 별탈 없을 거라고 했어요. 남들 다 아는 임신 가지고 호들갑은. 임신하면 뭐래? 우리 집안 대를 이으려면 당연히 아들 낳아야지. 시아버지의 말에 전 순간 시겁했습니다. 전에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으니까 시아버지는 절대 아들이니 딸이니 가리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제 막 임신한 저에게 대놓고 대를 이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셋이나 있는데 누가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건강하기만 나으면 그만이지. 시어머니는 제가 걱정할까봐 애써 손주 성별은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시아버지의 눈치만 보며 산 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하면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그냥 하시는 얘기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몇 년을 보고도 몰라? 그냥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막상 손주 나오면 제일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첫째가 아들 아니면 어때?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으면 되지. 전 심각한데 남편은 뭐든 쉽게만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절 미워하시는 것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서 서툴러서 그러는 거라고 했고요. 아이 문제도 막상 낳으면 예뻐하실 거라고 태연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전 항상 혼자 외딴 섬에 둥둥 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친정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라지 못해 사실 아버지의 사랑 같은 건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시아버지의 마음에 들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이라도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해볼 텐데 무작정 제가 고졸이고 시골 출신이라는 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한다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를 시아버지께서 너무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의사였습니다. 강남 피부과에서 일한다는데 겉으로 보기에도 사람이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분명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몰라서 저한테 막 하시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 말은 역시나 사실이 아니었어요. 동서에게 시아버지는 너무도 다정하고 따뜻한 시아버지였거든요. 제가 결혼할 땐 결혼식이며 뭐며 조금도 관심이 없으셨는데 동서랑 시동생 결혼할 땐 결혼식장부터 신혼집까지 본인이 다 시동생이랑 같이 다니시면서 준비를 도와주시더라고요. 더군다나 더 기가 막혔던 건 결혼하고 곧바로 시아버지께서 동서에게 병원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생신날이었는데 동서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퇴근하는데 원장님이 자기 환자 좀 봐달라고 부탁하셔서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일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일하고 오느라 배고프겠다. 얼른 밥부터 먹자. 만약 제가 약속을 1시간이나 늦었다면 시아버진 기다려주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의사 동서가 일 때문에 늦었다고 하자 시아버진 방끈 미소까지 지으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3년 넘게 시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죠.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까지 됐는데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주변에서 들으니까 피부과는 다들 개인 병원 많이 차린다는데 우리 며느린 언제쯤 개원할 생각이야? 저야 지금이라도 당장 개원하고 싶죠. 근데 제가 아직 그럴 경제력이 아직 없어서요. 혹시 아버님 능력 되시면 저 병원 좀 차려주실래요? 아이고, 내가 우리 며느리 병원 정도는 당연히 차려줄 수 있지. 동서와 시아버지의 대화에 전 표정 관리가 되질 않았습니다. 동서가 스스럼 없이 시아버지에게 애교를 피우는 것도 신기하고 그걸 온전히 다 받아주시는 시아버지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더 짜증이 났던 건 동서였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저를 함부로 대하시니 동서도 절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에이, 형님, 제가 소갈비찜 먹고 싶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또 돼지갈비로 하셨어요? 제가 자기 집 식모인 줄 아는 건지 동선 틈만 나면 제가 해놓은 음식을 가져가면서도 꼭 한마디씩 토를 달았습니다. 집에 돼지갈비가 선물로 들어온 게 많아서 어쩔 수 없었어. 다음번엔 소갈비로 해줄게. 형님, 혹시 요즘 생활비가 좀 부족하세요? 전부 다 반찬이 영 부실해진 것 같아요.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형님 생활비 좀 올려주라고 할까요? 아버님, 제가 말하면 다 해주시는데. 시아버지께서 워낙 동서를 예뻐하시다 보니까 전 동서를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능력도 있고 애교도 있어서 더 얄미웠죠. 하지만 동서가 미우면 미울수록 전 동서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그러면 제 자격지심이 동서에게 들킬 것 같아서요. 저도 시아버지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언제나 동서 같은 며느리를 원하셨을 거예요. 제가 부족한 탓에 절 동서처럼 예뻐할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전 시아버지께 떡두꺼비 같은 손주라도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들이라도 나오면 조금이나마 절 며느리로 대접해 주실까 싶어서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성별을 언제 알 수 있냐고 의사 선생님께 계속 물어봤죠. 제발 아들이었으면 해서요. 그런 제 마음을 이미 눈치챈 의사 선생님은 나올 때까지도 아이 성별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첫째 아이인 제 바람과 다르게 딸이었습니다. 전 아이를 낳았다는 기쁨도 느끼지 못한 채 딸이라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망연자실을 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첫째에게 너무 미안해요. 뱃속에서 저만 믿고 있다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을 못 낳았다고 속상해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무 모질게 대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도 병원에 한번 와보시질 않았죠. 시어머니께서 와서 아이를 보고 너무 예쁘다고 남편을 쏙 빼닮았다고 하셨지만 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아이를 보러 병원에 안 오신 게 신경 쓰였거든요. 남편은 애써 식당이 바빠서 시아버지가 못 오신 거라고 했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딸을 낳아서 보러 오시지 않았다는 걸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갔을 때도 시아버진 제 얼굴을 한번 제대로 봐주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곤 밤새 방에서 아기 젖을 물리느라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있는 저에게 들으라는 듯 밖에서 소리를 지르셨죠. 시아버지 나가시는데 며느리라는 게 나와보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좀 소리 좀 지르지 말아요. 새벽 내내 애 안 자고 울고 보채서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애 젖을 물리느라 일어나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는데 시아버지께서 저더러 나오지 않는다고 소리를 치시니까 전 순간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다 울컥했습니다. 집에서 먹고 자는 것 말고는 하는 것도 없는 게 아무 때나 참으면 되지. 이제 애 하나 낳았다고 지가 우리 식구 다 된 줄 아나 보네. 애 낳고 한참 힘들 때라 그랬는지 몰라도 그때 시아버지께서 하신 말은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았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어쩜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실 수 있을까 싶었죠. 그 이후로 시아버지는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아들을 못 낳았다고 면박을 주셨어요. 지금 같으면 면역이 생겨서 시아버지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때 전 순진하고 바보 같아서 시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어떻게든 아들을 꼭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하기도 하고 아들을 낳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아들을 낳을 수 있는지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가 돌이 지나자마자 전 바로 둘째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신지 남들은 쉽게만 낳는 아들은 저에게 끝까지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둘째도 딸이었습니다. 그러게 딸 낳고 연달아 애 가지면 또 딸이라니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덜컥 애를 가져. 남튼 내가 말했지. 큰애 쟤는 할 줄 아는 거라곤 먹고 싸는 거밖에 없다고. 둘째를 낳은 날은 웬일로 병원에 와주셨나 싶었는데 병원에서 둘째도 딸이라는 말을 들으시곤 저에게 병원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지르시고 제 얼굴도 보지 않고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건 제가 둘째를 낳고 얼마 뒤에 동서도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땐 요즘 세상에 아들, 딸 왜 차별하고 딸만 대학을 안 보냈네 어쨌네 하시더니만 시아버진 제가 딸을 낳고 동서가 아들을 낳으니 아주 대놓고 차별을 하셨어요. 너는 맏며느리가 돼서 아들 하나 못 낳으면 어쩌자는 거냐? 어? 아이고, 내가 죽어서도 우리 조상님 볼 낯이 없다. 낯이 없어. 첫째를 낳았을 땐 그나마 첫째라고 둘째 아들 낳으면 된다고 하셨지만 둘째까지 딸이 나오니 시아버진 이제 막 출산을 할 저를 앞에 두고 모진 말을 하셨어요. 더군다나 이제 막 결혼한 동서가 아들을 낳았으니 더 비교를 당했죠. 심지어 애들까지 비교하면서 차별을 하셨어요. 그때의 충격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남들은 그런 시아버지가 뭐가 무섭다고 그러냐고 무시하고 살라고 했지만 그때까지도 전 제가 부족하고 못나서 그런 취급을 받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낳았던 그날 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전 달라졌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시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시니 나도 더는 시아버지께 예쁨이나 받겠다고 구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시아버지 눈치만 보느라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들 온전히 예뻐해주지도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산다는 게 더는 견디기 싫었거든요. 그날부턴 동서고 시아버지고 신경 쓰지 않고 제 아이들만을 위해 살았어요. 시아버지가 절 아무리 무시하고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취급을 해도 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벌어다 준 돈으로 제 자식들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제가 너무도 믿고 의지했던 시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제 곁을 떠나셨어요. 새벽에 혼자 차 몰고 시장에 장 보고 오시다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죠. 그때의 슬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몸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아프셨던 거면 제가 하루 종일 곁에서 간호라도 해드렸을 텐데 인사 한마디 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가버리셨다는 게 절 비롯한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 많은 게 변했지만 가장 크게 변한 건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시아버지도 많이 힘들어하셨죠. 가게 일이고 집안일이고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너무도 컸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아버지께서 그전처럼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화를 내시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저에게도 그전처럼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구박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전 그런 시아버지가 어쩐지 안쓰럽게도 보였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그러신다고 지난날 저에게 함부로 대하신 게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아버진 그 이후로도 절 못살게 구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애들이 커가면서 동선의 조카보다 제 아이들이 공부는 더 잘했어요. 특히나 우리 첫째가 유난히 공부를 잘해서 미국에 있는 대학에 떡하니 합격을 했어요. 그때 기쁨은 말로 다 못합니다. 제가 시아버지께 하도 고졸이라고 무시를 당해서 제 아이들만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초를 쳤어요. 여자아이를 무슨 미국으로 대학을 보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거든요. 그때 시집 와서 처음으로 제가 시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고루한 소리를 하세요? 여자든 남자든 미국에 있는 대학은 아무나 가는 줄 알아요?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든 전 우리 큰딸 무조건 미국에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때의 시아버지 표정은 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모르셨는지 눈이 동그래져서는 한마디도 못 하시더라고요. 제 딸도 미국에 가겠다고 하고 엄마인 저도 무조건 보내겠다는데 본인이 어쩌시겠어요? 그리고 진짜 웃긴 건 제 앞에서는 그렇게 말해놓고 가게 손님들이나 친구분들에겐 손녀가 미국 대학에 합격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 시아버지는 얄미운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30년 동안 제가 맏며느리로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아버진 그 고마움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팔순인 노인네가 이제 와서 제가 아무리 말을 해본들 변하실 리 없잖아요. 서운함도 잠시 어느새 시아버지의 팔순날이 밝았습니다.
시아버지 칠순 때 놀러 가지 말고 그냥 잔치할 걸 그랬다고 시아버지가 지난 10년 동안 하도 얘기를 하셔서 팔순엔 무슨 일이 있어도 잔치를 크게 해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강남의 유명한 호텔에서 팔순 잔치를 했죠. 시아버지가 워낙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고 형제도 많으시다 보니까 팔순날 손님이 제법 많이 와서 잔치가 아주 북적북적했습니다. 처음 시아버지께서 호텔에서 팔순잔치 하겠다고 했을 땐 듣기 싫어서 저 혼자 중얼거리긴 했어요. 젊은 사람들 결혼식도 아니고 다 늙어서 호텔은 무슨 호텔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손님들도 많이 오고 시아버지께서 신이 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괜히 뿌듯하고 잘했다 싶더라고요. 시아버지가 평소 저에게 얄밉게 구시긴 하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살아온 가족이잖아요. 칠순 땐 원하시는 대로 못 해드려서 지난 10년 동안 싫은 소리를 내내 들었는데 이 김에 하고 싶은 대로 소원 푸시는 것 같아서 돈은 많이 들어도 이왕 하시는 거 잘했다 싶더라고요. 사실 이제 시아버지께서 사셔야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구순, 백순 다 하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니까 팔순이나마 화려하게 해드려서 며느리로서 잘했다 싶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서 호텔 직원이 슬슬 계산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직원이 식사 거의 끝났다고 계산하라고 영수증 가져다가 줬는데 한 5천 정도 나왔네. 우리가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애들한테 얘기해야겠지? 잔치 비용이 다 해서 5천만 원 조금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호텔은 호텔이다 싶었죠. 남편은 금액이 아무래도 커서 우리가 카드로 나눠서 먼저 계산하고 다른 형제들한테 얘기하겠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이건 내가 계산하려고 카드 한도 늘려놔서 가지고 왔어. 이거로 자기가 가지고 가서 결제해. 제 말에 남편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 20도 아니고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내가 내겠다고 할 줄은 남편은 전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당신이 진짜 괜찮겠어? 날 우리가 내면 생색나고 너무 좋지만 자그마치 5천인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냥 애들한테 나눠서 내자고 할게. 아이고, 동서 성격 몰라서 그래. 아버님이 잔치 호텔에서 하고 싶어 한다고 했더니 나한테 그런 건 형님 선에서 알아서 안 된다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잖아. 그런 사람한테 밥값 5천 나왔다고 나눠서 내자고 하면 행여나 떡하니 기분 좋게 내겠다. 그럼 진옥이한테 같이 내자고 할게. 그래도 명색이 대기업 다니는 딸인데 아버지 생신 밥값 같이 낸다고 하겠지. 당신은 오빠가 돼서 동생 회사 그만둔 것도 몰라. 이번에 고모네 회사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해서 회사 그만뒀잖아. 그래? 나 전혀 몰랐네. 그럼 진짜 우리가 다 내야 되는 건가? 시아버지 팔순 여러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인데 그냥 우리가 내. 나 이번에 판 건물 계약금 받은 거 있잖아. 이 정도 우리가 내도 돼. 아유, 우리 마누라 완전 멋지네. 건물에 투자해서 돈도 벌고 시아버지 팔순잔치도 척척 해주고 우리 마누라 이렇게 잘난 거 우리 아버지가 알아야 되는데. 처음 시아버지께서 호텔에서 잔치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동서가 무슨 팔순잔치를 호텔에서 하느냐고 난리를 치기도 했고 저더러 시아버지께 호텔은 비싸서 안 된다고 얘기하라고 하기도 했어요. 동서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하고 싶으시다는데 호텔은 비싸서 못한다는 말은 저로서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호텔에서 팔순잔치를 예약할 때부터 전 아예 제가 다 해드리기로 마음은 먹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시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때 시누이가 혼자서 병원비 다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 보였는지 사실 좀 부럽기도 했고요. 시아버지께서 그동안 아무리 저에게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시키셨다고 해도 미운 정도 정인지 시아버지께서 하신 얘기를 그냥 흘려 들을 수가 없었어요. 팔순잔치만큼은 호텔에서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자식으로서 한 번은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벌써 제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산 지도 30년이 다 됐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산 세월보다 시아버지와 함께 산 세월이 더 길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아버진 저를 예뻐하지 않으셔도 전 이상하게 시아버지에 대한 정이 좀 있어요. 몇 년 전 시아버지께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식당에서 쓰러지셨을 때 사실 티는 안 냈지만 정말 많이 놀랐거든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항상 꼿꼿하고 다부졌던 시아버지께서 희끗한 머리로 살이 쭉 빠져 누워 계시는데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처럼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때 마음 같아선 병원비도 제가 다 하고 싶었는데 당시엔 제가 가진 돈이 없어서 선뜻 내놓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내시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뭐든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말년에 복이 좀 있는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전 워낙 아버지께서 오빠랑 남동생만 챙기시길래 땅이든 집이든 있는 대로 다 아들들에게만 남겨주고 가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돌아가실 때 돼선 젊어서 고생한 딸이 좀 안쓰럽게 보이셨는지 똑같이 남겨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땅을 팔아서 전 서울에 작은 건물을 하나 샀어요. 사실 처음엔 건물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그게 글쎄 운이 좋게도 자리가 좋아서 근처에 재개발이 되면서 처음 건물 살 때 금액의 2배를 넘게 벌었습니다. 전 그 돈을 가지고 또 건물을 샀어요. 처음 건물 살 때 저에게 소개해줬던 부동산 중개인이 확실한 자리라면서 이번엔 2개를 사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사람 말 믿고 건물 2개를 덥석 샀죠. 그런데 그게 또 대박이 났어요. 그 자리가 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부르는 게 값이었거든요. 그게 지난 10년간 저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자세하게 말은 안 했지만 최근에 제가 가진 건물 근처에 대학병원이 생기면서 그 일대가 의료기관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제 건물에 병원을 차리겠다고 물어보러 오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처음 살 때보다 10배 오른 가격으로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남편과 상의 끝에 최근에 팔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전엔 제 손에 가진 현금이 없어서 건물이 있어도 시아버지 앞에서 대놓고 나 건물 있다고 자랑할 일이 없었는데 이 기회에 팔순잔치도 치러드리고 건물 얘기도 은근슬쩍 할 생각이었어요. 그럼 시아버지도 더는 절 무서워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요. 우리가 30년 동안 아버지 모시고 살았어도 아버지한테 뭐 받은 게 있어. 근데 재수신 병원에서 일 생길 때마다 아버지가 다 도와줬는데 정작 아버지 일에 안 나서는 게 말이나 되냐고. 아무튼 우리 아버지 맏며느리 하나는 잘 얻으셨다니까. 내가 당신 덕에 살아. 5천만 원이 대단하기는 한지 그 무뚝뚝한 남편도 저에게 입 바른 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물론 남편 말이 맞기는 해요. 동서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병원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시부모님께 며느리 노릇은 하지 않았으면서 병원 차릴 때도 시아버지께 돈을 받아가고 그 이후에도 병원에 일이 있을 때마다 시아버지에게 알랑방귀를 끼고 돈을 받아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남편은 제 카드를 들고 계산을 하러 가면서 굳이 시아버지께서 친구분들과 약주를 드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가서 일부러 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맏며느리가 괜히 동생들한텐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계산하자고 카드 주는 거 있죠? 아버진 진짜 맏며느리 하나 잘 얻으셨다니까요. 세상에 진영이 엄마 같은 사람이 어딨어요? 남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시아버지에게 가진 구박을 받고 모진 소리를 듣고 사는 제가 남편도 안쓰러웠겠죠. 그래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일부러 제가 시아버지 팔순잔치를 해줬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이 팔불출. 그래 너 마누라 잘 얻었다. 아주 잘 얻었어. 내가 너희들 덕분에 호텔에서 잔치도 하고 오래 살고 볼 일이다. 남편의 푼수짓에 시아버지와 친구분들이 다들 웃으셨죠. 시아버지도 내심 좋으신지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지난날 시아버지를 원망했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렇죠. 시아버지가 제가 돈 좀 냈다고 절 예뻐해 주실 리가 없었어요. 전 시아버지께서 약주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이제 슬슬 시간이 다 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러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듣지 말았으면 좋았을 얘기를 듣고 말았네요. 아이고 큰 며느리가 영 별로라고 우리 앞에서 매일 험담만 하더니만
이 비싼 호텔에서 잔치도 열어주고 며느리가 참 괜찮네 뭐. 도대체 평소에 친구분들 앞에서 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런 소리까지 하시나 싶었네요. 전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못 들은 척 더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만히 있으면 반이나 갈 시아버지가 굳이 또 안 해도 될 밉살스러운 소리를 하셨어요. 쟤도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잘한 게 없으니까 저러는 거지. 지가 아들을 하나 낳기를 했어. 아님 나가서 돈을 벌었어. 어이구, 며느리라고 쓸데라고는 아무짝에도 없어. 아무리 저래도 우리 둘째 의사 며느리 못 따라가. 잔치니 뭐니 안 해줘도 우리 둘째 며느리만 보면 내가 배가 안 고프다니까. 둘째 며느리 병원 한다고 매일 돈만 뜯어간다고 하더니만 그래도 첫째보단 둘째 며느리가 더 이쁜가 보지? 그럼 아무리 병원이 힘드네 뭐하네 해도 병원인데 병원이 망하겠어? 자네들은 의사 며느리 없어봐서 몰라. 며느리가 병원장인 게 얼마나 든든한데. 아니 첫째 며느리도 무슨 건물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무리 의사가 똑똑하고 좋아도 건물주 며느리가 더 대단한 거 아니야? 어이구 그거 다 오래되고 낡아서 제값이나 다 받나 몰라. 걔가 배운 게 없는데 부동산 투자나 제대로 했겠어? 그네 걔한텐 난 기대도 안 해. 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갈갈이 찢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시아버지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디 가서 시아버지 싫다, 밉다 그런 소리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봤자 가족인데 다 제 얼굴에 침 뱉는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서러워서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으로 저런 영감탱이 잔치를 해준다고 했나 후회가 됐죠.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곧바로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들은 얘기를 남편에게 그대로 하고 도저히 억울해서 계산 못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그냥 계산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저런 소리까지 들어놓고 5천만 원 계산하는 건 바보지 바보야. 난 계산 못하니까 당신이 가서 동생들한테 계산하라고 해.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제 와서 애들한테 어떻게 계산을 하라 그래. 아 몰라. 난 안 할 거니까 당신이 하든 동생들한테 얘기하든 알아서 해. 난 죽어도 계산 못해. 전 시아버지가 밉살 맞으니 남편까지도 얄미워서 얼굴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지난 30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남들 앞에서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 있나 싶었죠. 전 그대로 남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카드를 뺏어서 계산실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됐거든요. 아니 글쎄 연회장 앞에서 동서가 웬 여자들한테 머리를 쥐어뜯기고 있더라고요. 오라, 당신이 이 원장 맞지? 병원이고 핸드폰이고 전화기도 안 받더니만 호텔에서 기어나와? 당신 우리 얼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유. 이거 놓고 얘기하시라고요. 이거 놓으면 또 도망가려고? 너 내가 다 알아보고 왔어. 다른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이거 다 중국에서 밀수해온 필러 같다고 당장 신고해라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지금 식약처까지 갔다 오는 길이야. 너 우리가 다시는 의사생활 못하게 가운 벗길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사기꾼년아. 어머, 이 아줌마들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증거 있어? 내가 중국에서 밀수한 필러 썼다는 증거 있냐고! 동선 여자들한테 머리채를 잡힌 채 버둥거리면서도 호텔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어요. 이 멍청한 년 뭐 이런 게 의사라고. 네가 내 얼굴에 넣은 필러가 그치운 거지. 뭐가 더 필요해? 이 사기꾼 같은 년이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아직 덜 맞았지? 동서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동서네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여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호텔까지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얼굴이 빵빵하게 부은 여자들이 동서 머리채를 잡고 여기저기 발로 차는데 그 꼴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전 아주 배꼽을 잡았다니까요.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건 그 모습을 시아버지와 시아버지 친구들이 그대로 다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이씨구 자네 제일 예뻐하는 둘째 며느리 병원은 절대 안 망한다더니 곧 망하겠는데?
도대체 이런 어떻게 했길래 잔칠날 저런 여자들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둘째 너 마누라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고 진짜 내가 쪽팔려서 다들 멋들하고 있어. 빨리 가게. 가서 차 시동이나 걸어. 둘째 의사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시던 시아버지는 결국은 여자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맞고 있는 동서를 보며 한참을 혀를 차더니 괜히 시동생에게 소리를 지르곤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유, 이게 웬일이래? 여보, 어떡해? 이런 상황인데 애들이 밥값 내겠다고 하겠어? 됐어. 재밌는 구경했겠다. 동서도 망하게 생겼는데. 그깟 5천이야? 내가 내지 뭐. 전 그날 꽉 막혔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만 같은 기분에 속 시원하게 제가 호텔 밥값을 결제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보다 예뻐라 하시던 동서가 망하는 꼴을 봐서 그런지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진 일절 동서 얘긴 꺼내지시지도 않으시고 언급조차 안 하세요. 더군다나 시동생이 와서 동서 병원이 소송에 걸려 망하게 생겼다고 소송비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모른 척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병원을 한 게 몇 년인데 그깟 변호사비도 없어서 빌리러 와. 어이구 한심해서 네 형수 좀 봐라. 자식 농사 잘 지어서 딸내미 외국에 보내놓고 재테크도 잘해서 건물까지 있잖냐. 옛말에 형만 하나 없다더만 어째 저렇게 이 여자 보는 눈이 없을까. 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시아버지의 말씀에 기가 차서 웃음이 다 나왔어요. 딸아이 미국에 대학 붙었다고 했을 때 계집애를 어디 미국에 보내냐고 난리를 치시고 제가 건물 산다고 했을 땐 다 쓰러져가는 돈도 안 되는 건물 왜 사냐고 난리를 치시더니만 최근에 제가 산 건물들이 다 대박이 나서 몇십 배씩 이익을 봤다는 얘기를 듣곤 사람의 말을 싹 바꿨어요. 이젠 세상에 저만한 며느리가 없다고요. 그 모습이 가소롭고 밉살스럽기야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까지 30년을 보고 살았으니 앞으로도 그러려니 해야죠. 그래도 다행인 건 팔순잔치 이후에 시아버지께서 확실히 좀 달라지셨다는 겁니다. 그전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지나가는 말로라도 칭찬 한마디 해주신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별거 아닌 일에도 칭찬을 다 해주세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제 걱정까지 해주시거든요. 아이고 힘들게 뭘 또 하고 있어. 애미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주말에 한 끼 정도 시켜 먹든지 나가서 먹자. 내가 다 사줄게. 시장에서 반찬 하나만 사와도 난리를 치시던 분이 이제 나이가 들긴 하셨는지 요즘은 저 힘들까봐 배달을 시키든지 외식을 하자는 말까지 하세요. 지난 30년 동안 시아버지와 지지고 볶고 울고 불고 사니 못 사니 하면서 살긴 살았습니다. 남들 말론 원래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전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말년에 이게 무슨 일인지 요즘 시아버지와 사는 것도 꽤 살만해요. 워낙 자기 멋대로인 분이라 저러다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즐겨볼랍니다. 안 그러시던 분의 애정을 갑자기 받다 보니까 저도 얼떨떨하긴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앞으로 사셔봐야 얼마나 더 사시겠나 하는 마음으로 저도 너그럽게 이해해 보려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시아버지와 싸우기도 힘드네요. 이런 저에게 힘내라고 앞으로도 시아버지와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고 응원하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신세한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